아마 김승호 부소장님의 발표 내용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계급 갈등 또는 계급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선거에서 제대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현장에서 또 연구가 실패를 해왔을 것 같은데, 이런 앞서의 발표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좀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야기해 주시고. 네,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매번 이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쉽게 비판하지만 내부 역학관계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제치였는데, 제가 쓴 글에도 사실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어쨌든 우리 사회 현상을 때로는 주도하기도, 때로는 주도의 역학관계에서 끌려가기도 하면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하고에서 아마 두꺼운 범위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간단하게 사회의 주는 앞에서 쭉 이제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들하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노동계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게 한국노총, 민노총을 대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념적 성향이나 활동 방식, 그래서 어쨌든 지난 20, 30년간 큰 차이를 보여왔고, 최근에는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분에서 올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로 몸담아왔던 데가 민주노총이기도 하고, 한국노총 쪽은 아직 속속들이는 잘 모릅니다만,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노총은 기존에 이제 집권당하고 관계를 계속 형성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국자 정당 건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해산했고, 그 이후에는 BJ정은 5년 정도 이후에 정책연대를 통한 정치 참여를 이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이제 조직적으로 결합을 하면 그런 참여 형태를 보였는데, 그 배경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3년 체제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빈곤층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노동과 복지가 화두가 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한국노총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최근 1년간 쟁점되어 왔던 복수노조 문제나 전문자의 이런 식의 인지에 대한 법 개정 문제, 그다음에 한국노총의, 한국노총 출신의 이런 정치적 대표 파견, 이런 것들을 모색해보겠다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실패에 가깝고, 결과는 비례대표 2명, 지역구 3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국노총을 조직적으로 대표해서 발언을 행사할 만큼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노총 내부의 역학관계가 사실은 한국노총이 의도하는 바대로 진행하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다. 총선 전에 박근혜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산별 연맹위원장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도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닌 소위 그 산별연맹위원장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공천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한국노총 내의 역학관계를 시사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민주통합당 내에서 한국노총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건, 전체 정치 지형에서 보건 실제로 조직적 힘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층 중심의 결합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타를 먹인 게 사실 4.11 총선에서의 민주통합당의 대패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것 말고 사실상 슬퍼가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사실은 그렇게 밝지 않은, 그렇게 이렇게 전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노총 내부의 역학관계와 여러 가지 통합,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 쪽을 보면, 민주노총 쪽을 보면 통합진보당하고의 관계를 주되게 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이제 진보신당하고의 관계도 사실 봐야 되는 측면에서 복잡하긴 한데, 우선 그 민주노총 차원에서 보면, 아까 앞에 이제 우원 교수님이 예를 들면 전망과 전략의 부재했다는 이야기. 민주노총의 총선 전략은 유일하게 정당 이름도 자꾸 헷갈립니다만 통합진보당의 원내 교섭단체 확보라는 구호 이외에는 사실 별 다른 전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민주노총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악법들을 개정하겠다. 이것 이외에는 사실은 보다 이제 뭐 이슈를 선정하는, 의제를 설정하는 그런 전략은 사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치적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됐을까, 바로 참 애매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쨌든 민주노총이 내부의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일으키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용적 대타적 지지를 선언을 했고, 그 통합진보당이 애초에 잘하면 20석까지 확보 가능하겠다고 했던 기대 자체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4.11 총선 결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선전한 거다고 하는 내부의 표정 관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최유정한테 물어봐야 될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남에서의 예를 들면 지역구 확보, 수도권에서의 지역구 확보, 그다음에 이제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비해서 늘어난 의석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긍정적 효과로 보고 있기도 하지만, 저도 고원 교수님 앞에서 이제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은 야권 연대에 기반한 즉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당선됐던 측면, 그리고 노회찬과 심상정 이 두 분은 제가 보더라도 이미 노동적 인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일을 해본 바가 있지만 운동노조를 떠나고 이미 한 번 개헌을 한 이후부터는 노동적 인사가 아니라 정치인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통합진보당 내, 자, 이 시점부터 이제 민주노총 차원으로 이제 평가가 넘어가겠군요. 통합진보당에서 당선시킨 13명 인사들 중에 사실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민주노총 출신이 몇 명이나 됐다. 단순히 출신을 넘어서 민주노총의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통합진보당 내에서 당선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노총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적으로 파견했던 소위 비례대표 후보들이 전부 후순위에 선순위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파견했다고 보기 힘든 그런 인사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표는 사실상 달성되지 못했다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 크게 보는 거는
4월 12일 총선 방침을 결정하기까지 민주노총 내부의 역학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입니다. 합법적이거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그래서 전 조합원들을 하나의 방침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는 필요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리한 문건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것을 그 하위 기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한 방식입니다.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을 모으고 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축박하다는, 일정이 축박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호남에서의 지역구 확보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울산과 창원에서는 바로 조직 내부의 분열과 갈등 때문에 기존에 확보하고 있었던 소위 노동자 표마저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가장 뼈아픕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말씀만 드립니다. 기존의 민주노동당 시절에 13%였습니다. 정당 지지. 대체로 이런 구도는 유지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10%입니다. 오히려 떨어졌죠. 근데 한편에서는 이 10%를 가지고 대선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민주노총 내부나 민주노총을 주요 기반으로 하겠다고 하는 통합진보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민주노총 내부의 대의원 830명 중에 예를 들면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략 30% 정도입니다. 유효하게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30%가 진보신당을 비롯한 소위 통합진보당보다 조금 더 좌파적인 정당과 그런 세력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이 30%를 배제하고 민주노총이나 통합진보당이 소위 진보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고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꾸로 민주통합당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영향력, 즉 10%를 기반으로 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맥락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한규영 연구위원께서도 예를 들면 계층의 문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진보적 성향입니다. 저는 그걸 진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일단 군대를 중시하는 소위 세력에 대한 지지라고 하면 가장 군대의 무게중심을 두는 통합진보당이라고 봤을 때 통합진보당이 주요한 조직적 근거로 삼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 여론이 제기하는 비판을 보면 정규직 대공장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 13%에서 울산으로 내려가 보더라도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의 정당 지지율과 지금 통합진보당의 정당 지지율에서의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가장 진보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세 확산이 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그러면 아까 한규영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통합진보당에 대한 잠재 지지층이 확산될 거라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통합진보당의 전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혀 확산되는 기미가 없다는 게 사실은 표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민주노총이든 통합진보당이든 기존의 구도에서 좀 더 탈피해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진보의 가치는 절름발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통합진보당의 20석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애초 주장하고 공언했던 그런 진보적 가치를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체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속에서 자기가 주장해왔던 이념과 여러 가지 구호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20석이 달성된 그런 과정을 다시 만들어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나 이 진보적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도록 나머지는 그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태호 시장님. 질문하실 게 있으시죠? 여기 그 질문에 보면 민주노총에서 이 정치방식 정한 과정인데 뭐랄 고민이랄까 아니면 긴 그런 과정이 상세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론으로 내주신 거는 사실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 통합진보당하고 그다음에 국대당 그리고 진보신당 등의 가치를 두루 말하자면 민주노총이 구현해서 사실상 그러한 가치들로서 독자적인 힘으로 근데 애초에 역사했던 20석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축적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력 양성론 같이 들리는 면도 있거든요. 조금 더 노조가 훨씬 더 진보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또 뭐 대기업 노조뿐만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 노조들을 또 확보해서 더 급진화되고 정치적으로 조직을 조직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또 지금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가능할지에 대해서 어떤 단서나 모색의 포인트 같은 것을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그 지금 하신 질문은 조직 내부에서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미 이제 민주노총이 뭐 제도화되면서 사실은 조합원들의 예를 들면 경제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예를 들면 뭐 평균 근속연수가 높아지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수화되고 경제주의에 빠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이 결합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2만여 명 정도 그 2만여 명은 평조합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활동가 계층입니다. 그 활동가 계층이 사실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조합원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부들이 한 측면에서는 사실 조합원 뒤에 숨어서 실질적 영향을 보여주고 그걸 벗어난 영역에서는 사실은 조합원들을 내재한 상태에서 자기들 간의 비파적 경쟁을 보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주 많이 받고 이걸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맨 뒤에 참고로 이제 써놓은 그 문구를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면 녹색당과 뭐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 사실 진보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이제 포괄하는 게 가능하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이 예를 들면 진보적 가치가 얼마나 다른가. 그럼 녹색당이 이야기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주목을 안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의 부재고 전망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이 원내 20석 교섭단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형태와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이 원내 20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되면 여러 가지 노동법 개정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의 전망을 하나의 희망으로 제시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그 과정에서 다른 모든 걸 사상시켜버리면 과연 그 원리 20석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만큼 발현될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고 아마 나중에 이제 좀 더 정서에서 쓰게 되면 정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최근에 노동시간 같은 문제들
제가 지난 1년 동안 지역을 좀 다니면서 물어보면 제가 정치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물어본 바예요.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집에 돌아오는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일하는 공장과 지역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이런 게 있었어요. 소위 서구나 유럽에서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점하고 노동시간 단축하고의 관계는 어떤 느낌이 있지 않을까.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어야 사실은 주변에 관심도 들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갖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갖는 정치적 관심이라고 하면 단순히 표를 하나 찍어주는. 그래서 한규영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진보적 성향, 아니 그게 제대로 된 진보적 성향입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배분의 목만 커지면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환경 문제는 그럼 과연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좋은 가치냐. 이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거나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한번 천천히 천천히 옥천창
꼭 침착해. 꼭 침착해. 꼭 침착해. 꼭 침착해. 꼭 침착해. 꼭 침착해.